모두가 혀를 찼습니다. 쌀 한 톨 없는 식탁, 아이들이 굶주림을 달래려 물에 밀가루를 풀어 마시던 시절이었죠. 집은 무너졌고 길은 끊겼으며 가족의 웃음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국가는 미친 듯한 결정을 내립니다. 미국도, 일본도, 독일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다, 광기다라며 손사래를 쳤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도저처럼 밀어붙였고 더 놀라운 건 국민들이 스스로 몸을 일으켜 따라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강요도, 명령도 없었습니다. 대체 그 나라에 무슨 불이 붙었던 걸까요? 지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드워드 로웰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연구원으로 일하죠. 런던 근처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각국이 어떻게 돈을 벌고 성장하는지 연구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에펠탑 근처 사무실로 걸어갔어요. 검은색 가죽 가방을 들고 말이죠. 커피를 마시며 미국, 중국, 독일 같은 큰 나라들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나라들이었거든요. 중요한 나라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착각이었더군요. 11월의 추운 어느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상사가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두꺼운 봉투를 건네더군요. 에드워드, 내일 특별회의에 참석해. 405실이야. 늦지 마. 봉투를 열어봤죠. 안에는 금색 글자로 한 단어가 적힌 초대장이 들어있었어요. 한국. 그걸 쳐다봤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왜 한국이었을까요? 다음 날 405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엄청나게 큰 방이었습니다. 빨간 벨벳 의자에 약 200명이 앉아있더군요. 모두들 비싼 정장을 입었어요. 모두 중요해 보였죠. 사멸해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키 큰 교수가 무대로 걸어 나왔어요. 하얀 머리에 동그란 작은 안경을 쓰고 있었죠.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소개도 생략했습니다. 그냥 뒤쪽 큰 스크린을 켰더군요. 한 단어가 나타났어요. 한국.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 제임스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뉴욕 출신인 제임스는 항상 모든 걸 다 안다는 식으로 행동했거든요. 왜 한국이지? 속삭였습니다. 제임스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모르겠어. 나라를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둘 다 웃었죠. 근처 다른 사람들도 미소를 지었어요. 솔직히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었어요. 아시아 어딘가에 있다는 것. 1950년대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 전자제품을 만든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그냥 또 하나의 작은 나라였어요. 중요하지 않고 특별하지도 않고 온전한 회의를 열 만큼 가치 있지도 않은 나라 말이죠. 교수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우리 모두를 둘러봤어요. 그러더니 깊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 나라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나라입니다. 그 말이 조용한 방에 울려 퍼졌어요. 불가능, 가능. 노트에 그 두 단어를 적었습니다. 그러고는 교수를 다시 올려다봤어요. 버튼을 누르더군요. 흑백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파괴된 도시였어요. 부서진 건물들, 텅 빈 거리, 찢어진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잔에 속을 뒤지고 있었죠. 1953년 한국의 수도 서울입니다. 교수가 말했어요. 3년간의 전쟁 후 나라는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공장도 없고 돈도 없고 희망도 없었죠. 다시 클릭했습니다. 컬러 사진이 나타났어요. 하늘까지 뻗은 높은 유리 건물들, 밝은 불빛들, 넓은 고속도로 위에 현대적인 자동차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서울입니다. 그가 말했죠.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 중 하나예요.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교수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읽는 듯 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이 곧 배우게 될 내용은 경제 발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것입니다.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생각도 바꿀 거예요. 불가능이라는 단어에 대한 생각도 바뀔 겁니다. 잠시 멈췄어요. 방이 너무 조용해서 제 심장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어요. 그것도 단 한 세대 만에 말이죠. 펜이 멈춰버렸습니다. 한 세대라고요? 그러면 약 30년이었어요. 어떻게 한 나라가 30년 만에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제임스가 속삭였어요. 과장이 심한 것 같은데. 하지만 교수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과장이 아니라고. 완전히 진지하다고 말이죠.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세 가지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첫째, 모든 사람이 실패할 거라고 했는데 왜 한국은 성공했는가? 둘째, 그들의 방법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셋째, 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한국 모델을 연구해야 하는가? 방을 둘러봤어요. 모든 사람이 이제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교수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경제 발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잊으셔야 합니다. 교과서도 잊으세요. 이론도 잊으세요. 한국이 한 일은 모든 규칙을 깨뜨렸거든요. 우리가 앉은 구역을 직접 바라봤어요. 잠깐 저만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도 추천하지 않을 미친 결정들을 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희생을 국민들에게 요구했죠. 아무도 볼 수 없는 미래를 믿었습니다. 그 단어들을 모두 적었어요. 미친 결정들, 희생 미래. 그때 교수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히 돈이나 공장이나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 전체가 불가능은 단지 아직을 뜻하는 다른 말일 뿐이라고 결정했을 때 일어나는 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노트를 덮고 펜을 내려놓았어요. 이건 또 다른 지루한 경제학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거였어요. 아침 일과를 생각해봤어요. 커피, 미국과 중국과 독일에 관한 보고서들. 어떤 나라가 중요한지 안다고 확신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방에 앉아서 그 교수의 말을 듣고 서울의 사진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틀렸다는 것을,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은 그냥 또 하나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특별한 무언가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특별하게 만든 게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답을 곧 알게 되었어요. 교수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새로운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진흙밭 앞에 서 있는 검은색 정장 차림의 남자였어요. 피곤해 보이지만 의지가 확고한 얼굴이었습니다. 1962년에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교수가 말했어요. 막 한국의 지도자가 된 시점이죠. 나라에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계를 놀라게 한 세 가지 결정을 내렸어요. 다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첫 번째 결정입니다. 교수가 말했죠. 거대한 제철소를 건설하자. 제철소라고요? 제철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어요. 수백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특수 장비가 필요하죠. 숙련된 기술자들도 필요해요.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제철소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교수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숫자들이 적힌 문서였어요. 큰 숫자들이었죠. 한국에는 철이 없었습니다. 석탄도 없었어요. 이런 것들을 살 돈도 없었죠. 한국은 철강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1톤도 말입니다. 제임스가 속삭였어요. 완전 미친 짓이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미친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교수가 계속했어요. 모든 외국 전문가들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 마라. 불가능하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신발을 만들어라. 장난감을 만들어라. 간단한 것들을 만들라고요. 하지만 한국 지도자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자동차를 만들려면 철이 필요하다. 배를 만들려면 철이 필요하다. 건물을 지으려면 철이 필요하다. 철강이 모든 것의 기초라고 말이에요. 교수가 다시 클릭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긴 선이 그어진 지도가 나타났어요. 두 번째 결정입니다. 북쪽의 서울과 남쪽의 부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자. 400km의 현대적인 고속도로 말이죠.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해봤어요. 400km라고요. 런던에서 에든버러까지 도로를 건설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전체 나라에 약 3만 대의 자동차만 있었어요. 3만 대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작은 도시 하나보다도 적은 숫자였죠. 이제 방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외국 고문들이 말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다. 자동차도 없는데 왜 고속도로를 짓는가? 그 돈을 음식을 위해 쓰면 안 되나? 병원을 먼저 짓는 게 어떤가? 하지만 다시 한번 한국 지도자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자동차들이 올 것이다. 도시들을 연결하면 사업이 성장할 것이다.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을 생각한다면 성공할 것이다. 그 말을 적어놨어요.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을 생각하라. 교수가 또 다른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빨간 사각형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세 번째 결정입니다. 특별 수출단지를 만들자. 외국 회사들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을 말이에요. 이건 저에게 좀 더 정상적으로 들렸어요. 많은 나라에 수출단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수가 말했죠. 한국은 수출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 몇 개, 나무로 만든 합판, 간단한 신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작은 공장 사진을 보여줬어요. 여성들이 긴 테이블에 앉아 손으로 작업하고 있었죠. 아무도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너무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너무 위험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너무 멀었어요. 교수가 무대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결정에 대해 전 세계 모든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말씀드리겠어요. 손가락으로 세웠죠. 첫째, 제철소는 실패할 것이다. 돈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 둘째,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을 것이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수출단지는 비어 있을 것이다. 어떤 외국 회사도 오지 않을 것이다. 잠시 멈추고 우리 모두를 바라봤어요. 모든 똑똑한 사람, 모든 전문가, 모든 교수가 한국이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제가 1962년에 그곳에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솔직히 전문가들에게 동의했을 거예요. 이런 결정들이 정말 미친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교수가 리모컨을 한 번 더 눌렀어요. 한국의 늙은 남자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고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미친 결정들을 믿는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었죠. 유일한 소를 팔아 국채를 산 농부들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여름 휴가 때 공장에서 무료로 일한 학생들 이야기도 했습니다. 작은 동전 하나하나를 항아리에 모은 어머니들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그들은 경제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외국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읽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이해했어요. 교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때로는 미래를 바꾸기 위해 오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가슴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흥분과 슬픔이 섞인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것을 바쳤거든요. 교수가 무대 중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세 가지 미친 결정들을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제철소는요? 세계 최대 철강 회사 중 하나인 포스코가 되었어요. 텅 빈 고속도로는요? 매년 수백만 톤의 물품을 운반하는 한국 경제의 척추가 되었습니다. 수출단지는요? 일본, 미국, 유럽의 회사들을 유치했어요. 너무 빨리 써서 손이 아팠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1962년에 사람들은 한국의 결정을 비웃었어요. 불가능하고 낭비이고 어리석다고 불렀습니다. 교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것들을 다른 단어로 불렀어요. 필요하다고 했죠. 그 단어에 3번 밑줄을 그었습니다. 필요하다. 제임스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글을 봤습니다.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고 입이 살짝 벌어져 있었어요. 이 부분에서 교수가 한 마지막 말이 기억에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사람이 의심할 때, 세상이 당신이 실수하고 있다고 말할 때, 바로 그때 미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바닥에 있을 때 안전하게 놀면 영원히 바닥에 머물게 되거든요. 노트를 덮고 그 3가지 결정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철없는 제철소, 자동차 없는 고속도로, 수출할 것 없는 수출단지. 그것들은 단순히 미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용감한 결정들이었어요. 오늘이 불가능해 보여도 내일을 믿는다고 말하는 결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들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성공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교수가 프로젝터를 껐어요. 방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그러고는 연단 위에 작은 전등을 켰어요. 부드러운 노란빛이 그의 얼굴을 진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국 이야기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어요. 그가 말했죠. 희생에 관한 부분입니다. 희생이라는 단어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파리에서의 편안한 생활에서 희생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멋진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좋은 음식이 있었어요.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죠. 교수가 저녁을 먹고 있는 한국 가족 사진을 보여줬어요. 낮은 상 주위에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가 소박해 보였어요. 너무 소박했습니다. 혼분식 장려 운동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1960년대부터 정부가 특정 요일에는 흰쌀을 먹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요청했죠. 이해가 안 됐어요. 쌀은 그냥 음식이잖아요. 왜 그게 중요했을까요? 흰쌀은 비쌌습니다. 한국은 공장을 짓기 위해 돈을 아껴야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보리를 먹었죠. 아니면 고구마를요. 옥수수를 먹기도 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자녀들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원해서가 아니라 나라가 그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프랑스 가족들에게 빵을 먹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벌일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수백만 가족이 그렇게 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몇 년 동안 말이죠. 교수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마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남자들은 무거운 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시멘트를 섞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하고 있었어요. 새마을 운동입니다. 새로운 마을 운동이라는 뜻이에요. 매주 주말마다 마을 전체가 모여서 무언가를 만들었죠. 그들이 만든 것들을 나열했어요. 도로, 다리,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급수시설. 정부는 시멘트와 철근 몇 개만 줬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나머지 모든 것을 했죠.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아무것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돌을 나르거나 시멘트를 섞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교수가 일하는 사람들의 클로즈업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들의 손은 거칠고 더러웠습니다. 힘든 일로 허리가 굽어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진에서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왜 웃고 있었을까요? 무료로 일했어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보수도 없었어요. 보상도 없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믿음만 있었죠. 제임스가 마침내 말했어요. 그건 정상이 아니야. 속삭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사람들은 일한 만큼 돈을 받기를 기대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공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살아남으려고 했습니다. 교수가 큰 항아리에 동전을 넣고 있는 아이들 사진을 보여줬어요. 국민저축 운동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초등학생들까지 나라를 위해 돈을 모았죠. 버스 대신 걸어서 학교에 간 아이들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 몇 푼의 돈을 아꼈습니다. 새 옷을 사는 대신 헌 옷을 기운 어머니들 이야기도 했어요. 그 돈을 아꼈습니다. 담배를 끊은 아버지들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그 돈도 아꼈답니다. 모든 동전이 중요했어요. 작은 희생 하나하나가 쌓였습니다. 교수가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저축률이 위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높았어요. 1965년에 한국인들은 소득의 7%를 저축했습니다. 1988년에는 40%를 저축했어요. 번 돈의 거의 절반을 말이죠. 40%라고요. 저는 월급의 10% 정도 저축했는데 그것도 잘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교수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걸어왔어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겠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많이 희생했을까? 스스로 답했습니다. 배고팠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기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죠. 자녀들은 절대 그런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하겠다고. 마지막 사진 하나를 더 보여줬어요. 반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1965년에 한국 어머니가 있었어요. 말랐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자녀들이 보리를 먹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오른쪽에는 1995년에 같은 여성이 있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손자들이 맥도날드에서 먹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세대입니다. 교수가 말했어요. 한 세대의 희생이 모든 것을 바꿨어요. 목구멍에서 뭔가가 느껴졌어요. 삼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아주 부드러워졌어요. 서구에서는 개인의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내 직업, 내 집, 내 차, 내 인생. 잠시 멈췄어요. 한국에서는 집단의 성공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 우리의 미래, 우리 아이들, 우리의 꿈. 그 말들을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우리.
그것들을 적어놨어요. 이렇게 단순한 단어들. 하지만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교수가 불을 다시 켰어요. 밝은 빛이 잠깐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석유를 가진 나라도 있고 금을 가진 나라도 있어요. 비옥한 토양을 가진 나라도 있죠. 우리 모두를 바라봤어요. 한국은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었어요. 오늘을 포기하고 내일을 위해 희생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임스가 저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덜 자신만만했어요. 더 사려 깊어 보였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겠어요? 그가 물었어요. 월급의 절반을 포기할 수 있나요? 매주 주말마다 무료로 일할 수 있나요? 나라가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덜 먹을 수 있나요? 답하지 않았어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교수의 마지막 말이 강하게 와닿았어요. 우리는 그들을 개발도상국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지도 몰라요. 진짜 더 발전한 건 누구일까요?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해 사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위해 사는 나라일까요? 아침 커피를 생각해봤어요. 멋진 아파트, 편안한 생활. 그러고는 쌀 대신 보리를 선택한 한국의 어머니들을 생각했습니다. 맨손으로 도로를 만든 아버지들. 작은 동전 하나하나를 모은 아이들.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시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어요.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희생. 하지만 더 이상 슬픈 단어가 아니었어요. 자랑스러운 단어였습니다. 강력한 단어였어요. 내일을 너무나 믿기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겠다는 뜻의 단어였습니다. 그것이 한국이 희생에 대해 가르쳐 준 것이었어요. 그리고 교수가 왜 이 이야기를 불가능하다고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일, 그런 수준의 희생, 그런 수준의 믿음, 그런 수준의 단결,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해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가능한 희생은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교수가 시계를 봤어요. 이 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확인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가 말했습니다. 미친 결정과 국민의 희생이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드리겠어요. 리모컨을 눌렀어요. 거대한 공장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높은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기찻길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배들이 부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1973년 포스코 제철소입니다. 건설을 시작한 지 불과 10년 후였죠. 공장이 도시처럼 보였어요. 거대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기억하세요. 모든 전문가가 실패할 거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1973년에 포스코는 연간 100만 톤의 철강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100만 톤이라고요. 그만큼의 철을 상상해 보려 했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가 더 많은 숫자를 보여줬어요. 1983년에는 900만 톤, 1993년에는 2500만 톤이었습니다. 오늘날 포스코는 세계 4위의 철강 회사예요. 세계 4위라고요. 무에서 4위까지 올라갔어요. 교수가 새로운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자동차와 트럭으로 가득한 고속도로였어요. 도로는 매끄럽고 넓었습니다. 양쪽으로 산들이 솟아 있었어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3만 대의 자동차를 위해 건설했던 걸 기억하시나요? 미소를 지었어요. 1980년에 한국은 50만 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1990년에는 300만 대. 오늘날에는 2천만 대가 넘습니다. 2천만 대라고요. 3만 대에서 2천만 대로요. 모든 사람이 텅 비어 있고 쓸모없다고 했던 그 고속도로가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가 되었어요. 모든 제품, 모든 사람, 모든 것이 그 하나의 미친 결정 때문에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수가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로켓처럼 치솟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수출이에요. 1962년에 5,500만 달러어치 상품을 수출했어요. 대부분 가발과 합판이었죠. 손가락으로 올라가는 선을 따라갔어요. 1972년 16억 달러, 1977년 100억 달러, 1988년 600억 달러. 숫자가 너무 커져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오늘날 한국은 연간 6천억 달러 이상을 수출합니다. 6천억이라고요. 5,500만에서 6천억으로요. 제임스가 제 팔을 잡았어요. 불가능해.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수가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가 말했죠. 불가능해요. 하지만 한국은 어쨌든 해냈어요. 교수가 연대순으로 한국 제품들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것들이었어요. 신발, 가발, 합판. 그 다음에는 좀 더 복잡한 것들, 라디오, 흑백 텔레비전, 간단한 장난감. 그러고는 고급 제품들, 컬러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그 다음에는 첨단 제품들, 컴퓨터 칩, 스마트폰, LCD 화면. 미국의 모든 집에, 유럽의 모든 집에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 있어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파리에 있는 제 아파트를 생각해봤어요. 텔레비전은 삼성이었습니다. 핸드폰도 삼성이었어요. 자동차는 현대였습니다. 한국 제품이었어요. 모두 한국 제품이었습니다. 교수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분할 화면이었습니다. 왼쪽에는 1965년 손으로 가발을 만드는 한국 근로자들이 있었어요. 오른쪽에는 2015년 클린룸에서 반도체 칩을 만드는 한국 근로자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나라였어요. 같은 사람들. 50년의 차이.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교수가 말했어요. 공장이나 제품에 있지 않았어요. 수십 년에 걸친 한국 도시들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1960년의 서울, 낮은 건물들, 좁은 거리, 전차. 1970년의 서울, 몇몇 높은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 1980년의 서울, 더 현대적인 건물들, 넓은 거리, 곳곳에 버스. 1990년의 서울, 고층 빌딩들, 지하철 노선들, 진짜 도시 같은 모습. 2000년의 서울, 유리 타워들, 고속 인터넷 케이블, 현대적 건축물. 2010년의 서울, 세계에서 가장 하이테크한 도시 중 하나. 한평생입니다. 교수가 말했어요. 전기도 없는 목조 주택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갖춘 스마트홈에 살고 있어요. 한국의 할머니 사진을 보여줬어요. 스마트폰을 들고 미국에 있는 손자들과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전화기도 없는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이제 주머니에 슈퍼컴퓨터를 들고 다닙니다. 교수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그 세 가지 미친 결정을 기억하시나요? 제철소, 고속도로, 수출단지. 각각이 더 큰 무언가로 이어졌어요. 연쇄 반응을 설명했습니다. 제철소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배를 만들 수 있었어요. 한국 배는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물건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속도가 한국의 장점이 되었습니다. 수출단지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 회사들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인들이 그들의 기술을 배우고 더 발전시켰습니다. 삼성은 일본 텔레비전을 베끼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이제 삼성이 만드는 기술을 일본이 베낍니다. 현대는 포드 자동차를 조립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이제 현대가 미국의 자동차를 팝니다. LG는 라디오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이제 LG는 세계 최고의 화면을 만들어요. 교수가 마지막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국가별 1인당 GDP를 비교한 것이었어요. 1960년에 한국은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가난했어요. 1970년에 한국은 태국과 필리핀을 따라잡았습니다. 1980년에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브라질을 넘어섰어요. 1990년에 한국은 포르투갈과 그리스를 넘어섰습니다. 2000년에 한국은 부유한 나라들의 클럽에 합류했어요.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한 세대 만에요. 방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충격, 존경, 아마도 약간의 두려움도. 한국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들은 무슨 핑계를 댈 수 있었을까요? 교수의 목소리가 아주 진지해졌어요. 오늘날 가난한 모든 나라가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다. 돈이 없다. 기술이 없다. 불가능하다고 말이에요. 현대적인 서울을 보여주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더 적었어요. 돈도 더 적었습니다. 기술도 더 적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준비가 되기 전에 시작할 용기가 있었어요. 그 문장이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준비가 되기 전에 시작하라. 제 일에서도 제 삶에서도 항상 모든 것이 완벽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돈이 충분할 때까지, 지식이 충분할 때까지, 준비가 될 때까지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짓지 말라고 할 때 지었어요. 꿈이 어리석어 보일 때 꿈꿨습니다. 교수가 전체 발표를 통해 계속 울려 퍼진 문구를 반복했어요.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무에서 유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한 번 더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어요. 철강이나 고속도로나 수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온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무대 옆으로 걸어가서 작은 상자를 집어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어요. 이 상자에는 쌀이 들어있어요. 1955년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한국에 보낸 미국 쌀입니다. 상자를 소중한 것처럼 조심스럽게 내려놨어요. 오랫동안 한국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식량, 일본의 차관, 독일의 기술. 한국은 항상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쪽이었어요. 옛날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음식 꾸러미를 나눠주는 미군들. 분유를 받기 위해 긴 줄을 서 있는 한국 아이들. 다른 나라에서 곡물을 싣고 도착하는 배들이었어요. 한국은 이런 도움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도와준 모든 나라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기관을, 모든 기부를 말이죠.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다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의 한국 의사들, 아시아의 한국 교사들, 남미의 한국 기술자들이었어요. 2009년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했어요. 그 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를 돕는 부유한 나라들만 가입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은 역사상 최초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최초였어요. 교수가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여줬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한국 전문가들이 농민들에게 메마른 땅에서 채소를 기르는 법을 가르쳐요. 베트남에서는 한국 회사들이 병원을 짓고 간호사들을 훈련시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한국 기술자들이 홍수 때도 무너지지 않는 다리를 짓는 걸 도와줘요. 과테말라에서는 한국 교사들이 마을에 컴퓨터실을 만들어줍니다. 한국은 단순히 돈만 보내지 않아요. 교수가 말했어요. 지식을 보냅니다. 한국이 한 일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줘요. 펜을 멈추게 만든 사진을 보여줬어요. 한국 여성이 아프리카 여성들에게 재봉틀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한국 여성은 70세 정도로 보였어요. 이 자원봉사자는 1965년 한국이 가난했을 때 가발 공장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이제 한국의 성장을 도왔던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가발을 만들었던 그 손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생존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교수가 다시 숫자들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이제 매년 20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제공해요. 100개국 이상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다르게 만드는 건 이거예요. 그가 말했죠. 그냥 물고기를 주지 않아요.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냥 돈만 주지 않아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눠줘요. 서울의 연수원을 보여줬어요. 가난한 나라의 정부 관리들이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강사들이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이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당신들보다 가난했어요. 당신들보다 적게 가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당신들도 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전체의 밝은 점들이 찍힌 지도를 보여줬어요. 각각의 점이 한국의 원조 프로젝트였습니다. 지식 공유 사업이라고 불러요. 한국이 저지른 모든 실수, 배운 모든 교훈, 효과가 있었던 모든 전략을 공유합니다. 제임스가 저에게 몸을 기울였어요.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래요.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무료로 말이죠. 교수가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영어로 손글씨로 쓰여 있었지만 실수가 많았어요. 케냐의 농부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당신들이 도움을 기다리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내일을 위해 오늘 열심히 일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마을은 이제 3배 더 많은 식량을 기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감정적이 되었어요. 이 농부는 한국이 배운 것과 같은 교훈을 배웠어요. 기다리지 마라. 지금 시작하라. 함께 일하라.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라. 마지막 사진을 하나 더 보여줬습니다. 유엔에서 찍은 것이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듣고 있었어요. 50년 전에 한국은 뒷자리에 앉아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제 한국은 앞자리에 서서 도움을 제공합니다. 교수가 리모컨을 내려놨어요. 우리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왜 한국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왜인지 아시겠죠? 손가락으로 세웠어요. 한국은 가난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걸 증명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영원히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증명합니다. 불가능은 그냥 아직이라는 다른 말일 뿐이라는 걸 증명해요. 교수의 목소리가 강해졌어요. 세계의 모든 가난한 나라가 한국을 보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마지막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1953년 식량 원조를 받는 한국. 1983년 자신만의 공장을 짓는 한국. 2013년 다른 나라가 공장을 짓도록 돕는 한국. 세 장의 사진이었어요. 60년.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도움받는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로.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학생에서 선생님으로. 방이 오랫동안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쳤어요. 곧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교수를 위한 박수가 아니었어요. 한국을 위한 박수였습니다. 교수가 조용히 하라고 손을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을 남기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청중의 각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들,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다른 나라를 돕기 시작할 때 부유했어요. 여분의 돈이 있었습니다. 여분의 식량이 있었어요. 여분의 자원이 있었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한국은 아직 개발 중일 때 다른 나라를 돕기 시작했어요. 아직 문제가 있을 때, 아직 스스로도 도움이 필요할 때 말이죠. 그 말이 스며들도록 기다렸습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여분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일어설 수 있게 되자마자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교수가 쌀 상자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한국은 배고팠던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을 돕습니다. 무시당했던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요. 불가능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도록 도와줘요. 노트를 덮었어요. 너무 많이 써서 손이 아팠습니다. 머릿속은 숫자와 사진과 이야기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한 문구가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있었어요.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이 방에 들어왔을 때는 한국이 그냥 또 하나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중요하지 않고, 특별하지도 않다고.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증거였습니다. 어떤 나라든 변할 수 있다는 증거. 가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증거. 미친 결정과 희생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교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방을 나가시면 편안한 사무실로 돌아가실 거예요. 이 숫자들 대부분을 잊으실 겁니다. 이 사진들 대부분도 잊으실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해 주세요. 우리를 직접 바라봤어요. 한때 생존을 위해 쌀이 필요했던 나라가 이제 세계에 번영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불가능은 일시적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한국을 기억해 주세요. 일어났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다리가 뻣뻣했어요. 제임스도 일어났습니다. 내가 틀렸어. 제임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은 그냥 또 하나의 나라가 아니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둘 다 틀렸었습니다. 405호실을 나오면서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한국을 기억하겠다고. 단순히 경제 기적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성공 사례로서가 아니라, 내일이 오늘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증거로서 말이에요. 그럴 용기만 있다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